혹시 세상에서 가장 늦게 깨닫는 사랑이 뭔지 아시나요? 누군가는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부모의 사랑요. 맞습니다. 그 사랑은 너무나도 가까이에 있어서 우리는 종종 보지 못한 채 지나쳐 버립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 사랑이 우리 삶의 전부였다는 걸 너무 늦게 알게 되곤 하죠. 그날 인천은 유난히 흐렸습니다. 회색 구름이 하늘을 덮고 간간히 이슬비가 내렸던 오후, 나는 사무실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팀원들이 숫자와 도표를 설명하는 중에도 내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요즘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몇 주 전부터 감기라며 병원을 미루시더니 최근엔 체중까지 급격히 줄었고 그 마른 얼굴에선 미소마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진동했고 화면엔 아내 지연의 이름이 떴습니다. 무심코 전화를 받았지만 그 순간 들려온 떨리는 목소리에 나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어머니가 길에서 쓰러지셨어. 지금 응급실이야. 순간 모든 소리가 멎은 듯 했습니다. 회의실도 팀원들의 말소리도 내 호흡마저도 겨우 정신을 차리고 사무실을 뛰쳐나왔습니다. 인천 시내 중심에 있는 종합병원. 비가 조금씩 내리는 와중에도 나는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렸습니다. 응급실 문을 열었을 때 하얀 시트 위에 누운 어머니의 얼굴은 낯설 만큼 창백했습니다. 얇은 숨결 바짝 마른 입술 축 처진 눈꺼풀. 나는 손을 떨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민준이에요.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아주 희미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다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곁에 있던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검사 중이지만 폐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담당의가 곧 설명해 드릴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나는 그토록 바쁘다는 이유로 힘들어하는 어머니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나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지연은 어느새 내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잠시 후 담당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가족분 맞으시죠? 환자분 지금으로선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만 폐 질환이 의심됩니다. 만일 암이라면 상태가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한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어머니가 정말 아프다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 병실 한켠에서 나는 가만히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작은 몸 거칠어진 손등 바람결에도 흔들릴 것 같은 쇠약한 어깨. 하지만 나는 압니다. 그 몸 안에는 폭풍을 견딘 강인한 삶이 있었음을. 그녀는 내 어머니 선옥. 한 사람의 어머니이자 나에게는 세상의 전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병이 우리가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들을 데려오게 될 거라는 걸. 어릴 적 나는 서울이 아닌 전라북도 고창군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전깃불이 자주 꺼지던 낡은 기와집 바람이 틈새로 들어오는 창틀 마당 끝에 핀 하얀 매화꽃. 그 모든 풍경 속에서 가장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은 어머니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 시절 나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있었지만 없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도박에 빠진 그는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 들어오는 날이면 술에 취해 소리치고 물건을 부수기 일쑤였습니다. 하루는 겨울의 끝자락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밤늦게까지 재봉틀 앞에 앉아 한복 수선을 하고 계셨습니다. 바느질하는 손끝은 이미 갈라지고 피가 맺혀 있었고 발은 시린 돌바닥에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엄마 앉아 내가 방문 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을 때 어머니는 다급히 웃어 보이셨습니다. 응, 금방 차지. 우리 민준 내일 학교 잘 가야 하니까 이불 덮고 자. 하지만 나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부엌 쪽에서 들려오는 낮은 흐느낌. 문틈 사이로 본 어머니의 뒷모습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다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던 기억만이 선명합니다. 며칠 후 아버지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문을 발로 차듯 열고 들어온 그는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야, 선호가 집 좀 팔자. 급히 돈이 필요해. 어머니는 놀란 얼굴로 말을 잇지 못했고 나는 벽에 붙은 채 숨을 죽였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집은 우리 민준이랑 살아갈 유일한 곳이에요. 아버지는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그깟 애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고. 150만 원 안 갚으면 손목 자른다잖아. 그 순간 어머니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입술은 하얗게 질리고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달려가 그녀의 옆에 앉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재봉틀을 멈췄습니다. 부엌에 앉아 멍하니 종이에 무언가를 쓰고 계셨습니다. 그 종이는 아버지의 빚을 정리한 목록이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잠든 줄 알고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이셨습니다. 이 집은 지켜야 해. 민준이의 유일한 안식처니까. 그리하여 어머니는 논과 밭, 그리고 집 뒤에 작은 연못까지 팔았습니다. 이웃들은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고 어떤 이는 수군거리기도 했지만 어머니는 한마디 말없이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남은 건 기와가 벗겨진 낡은 집 한 채. 하지만 어머니는 그 집을 두 팔로 안고 나를 위해 버텼습니다. 우리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한 밥상을 기억합니다. 어머니가 산에서 뜯어온 고사리와 냉이를 넣고 끓인 된장국, 시장 끝자락에서 얻어온 돼지 껍데기를 된장에 졸여 만든 반찬, 밥이 모자랄 땐 삶은 고구마를 으깨 넣어 양을 채우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 나는 부끄러움을 많이 탔습니다. 친구들이 새 운동화를 신을 때 나는 고무신을 꿰매 신고 다녔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언제나 말했습니다. 민준아, 마음만 고두면 내 발이 어디를 딛든 그곳이 가장 빛나는 법이란다. 그 말은 내 어린 마음속에 조용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내가 중학생이 되었을 무렵 어머니는 더욱 말라 보이셨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던 재봉틀 소리는 새벽이 되어서야 멎었고 손목엔 늘 파스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성적이 꽤 좋은 편이었고 선생님들도 고등학교 진학을 적극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은 늘 불안했습니다. 수업료며 참고서값, 학원비. 그 모든 걸 어머니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어느 날 밤 어머니는 조용히 내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손에는 무언가를 꼭 쥐고 계셨고 얼굴은 낯설 만큼 단호했습니다. 민준아, 이거 받아. 손에 쥐어진 것은 낡은 보자기였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금반지 하나와 두툼한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놀라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너 학교 들어갈 등록금이야. 엄마가 조금씩 모았어. 알고 보니 어머니는 그동안 손님들에게 받은 수고비 일부를 꼬박꼬박 통장에 넣어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금반지도 결국 내 등록금을 위해 내놓으셨습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언가 뜨거운 것이 가슴 속에서 울컥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그해 봄 나는 고등학교에 입학했고 이후 3번의 계절이 흐른 뒤 대학 입시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밤낮 없이 일하셨고 나는 학원 대신 도서관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간식은 고구마와 물 한 컵, 책상 위엔 중고로 구입한 문제집과 빽빽한 필기노트가 쌓여 있었습니다. 수능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합격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나는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숨이 차오르는 것도 모르고 문을 벌컥 열고 외쳤습니다. 엄마, 나 붙었어. 서울에 있는 대학이야. 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바느질을 내려놓고 나를 물끄러미 보시더니 이내 활짝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은 지금껏 내가 본 어떤 웃음보다도 따뜻했습니다. 나는 어머니 품에 안겼고 그날 우리는 둘이서 처음으로 짜장면을 시켜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우연히 어머니가 마당 끝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작은 등을 켜고 혼자서 손수건을 들고 계셨죠. 그녀는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자랑스럽고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뒤섞인 듯한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몰래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에게 그 눈물은 어쩌면 수많은 밤을 견딘 시간에 대한 마지막 인사였을지도 모릅니다. 대학 입학 후 나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주말마다 고창으로 내려가는 기차 안에서 나는 늘 그녀가 싸준 도시락을 열어보았습니다.
따뜻한 계란말이 멸치볶음, 그리고 김치 한 줄기, 그리고 항상 반찬통 속에 쪽지가 들어있었죠. 우리 민준이 오늘도 힘내렴. 엄마는 늘 내 편이야. 그 쪽지들은 내가 외로움에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밧줄 같았습니다. 나는 다시 다짐했습니다. 어머니의 그 모든 눈물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대학을 졸업한 후 나는 바로 취직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격증 시험, 인턴 지원, 아르바이트. 그 시절에 나는 마치 끝없는 터널 속을 맨발로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자취방 월세를 내기 위해 하루에 편의점 2곳을 번갈아 일하기도 했습니다. 공채 원서 접수 마감일마다 새벽까지 자소서를 쓰고 면접에서는 긴장의 말을 더듬던 나날. 몇 번의 불합격 끝에 겨우 입사한 곳이 지금의 인천에 있는 중견 제조업체였습니다. 초봉은 높지 않았지만 그땐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드디어 어머니께 저 이제 월급 받는 사람이에요.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나는 그녀를 만났습니다. 총무팀에서 근무하던 지연 그녀는 나보다 3살 어렸지만 누구보다 성숙하고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혼자 책을 읽던 그녀에게 처음 말을 걸었던 건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의외로 자연스러웠고 우린 곧 동료 이상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연은 부모님을 어릴 적 사고로 잃고 외삼촌 집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딘지 모르게 고요한 외로움이 담겨 있었고 나는 그 속에서 나와 같은 결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그러나 단단히 서로에게 스며들었습니다. 1년 후 나는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 결혼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얼굴 한번 보여줘야겠네. 그리고 처음 어머니를 만난 날 지연은 준비한 도라지 정과를 정성껏 싸들고 고창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3시 마주 앉은 밥상에서 어머니는 지연을 물끄러미 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눈빛이 맑은 아가씨네. 민준이랑 잘 어울린다. 그날 밤 어머니는 내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 아가씨는 마음이 참 곱다. 민준아, 네가 잘해야 한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누구보다 진심이 담긴 축복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연은 결혼하자마자 어머니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내 말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어머니요? 당연히 함께 살아야죠. 나도 엄마가 생기는 거잖아요. 지연은 시댁이라는 말을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겐 시어머니가 아닌 엄마였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조심스러워 하셨지만 어느새 지연의 손을 꼭 붙잡고 시장도 함께 다니고 김치도 담그고 아침 산책도 함께 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내가 퇴근하고 돌아왔더니 둘이 마루에서 양말을 꿰매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모습에 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내가 늘 꿈꾸던 가족 그 자체였습니다. 지연은 누구보다 어머니를 잘 돌보았습니다. 퇴근 후엔 늘 어머니 방에 가서 안부를 묻고 발 마사지를 해드리고 여름이면 손수 만든 오이팩을 얹어드렸습니다. 감기에 걸리신 날은 밤새도록 미음을 끓이며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나한테도 가족이에요. 우리 둘 다 가족을 많이 그리워했잖아요. 그래서 난 엄마를 더 많이 사랑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어느 날 지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딸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봐. 너처럼 따뜻한 딸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연은 울먹이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고 어머니는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 장면은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기억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이라는 걸.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평일 오후였습니다. 나는 회사에서 회의 중이었고 지연은 재택근무를 마치고 장을 보러 나간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올 듯 말 듯한 흐린 날씨. 문득 휴대폰이 진동을 울렸고 화면에 찍힌 지연이라는 이름이 전보다 다급하게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시장에서 숨도 잘 못 쉬시는 것 같아. 지금 구급차 타고 병원 가는 중이야. 머릿속이 새하얘져졌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데 다리가 휘청거릴 정도였습니다. 나는 간신히 팀장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단숨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인천의 대형 종합병원 응급실.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침대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끝은 푸르스름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환자분은 폐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정밀 검사를 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폐렴 그것도 매우 진행된 상태였고 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 우리는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지연은 나를 붙잡고 겨우 버티는 듯했고 나는 병원 복도 끝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진단비, 검사비, 입원비. 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우리는 급히 모아놓았던 적금을 해약하고 마지막 월급까지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길게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지연과 마주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집을 팔자. 어머니 치료비 감당 안 될 것 같아. 지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나보다 더 집에 애착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집은 우리가 처음으로 함께 가구를 고르고 벽에 그림을 걸고 어머니와 함께 삼계탕을 끓이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더 소중하니까. 며칠 뒤 우리는 병실에서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아무 말 없이 듣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손을 들더니 침대 난간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안 된다. 집은 팔지 마라. 나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치료가 더 급해요. 집은 다시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그 집은 너희 둘이 처음으로 만든 보금자리야. 내 아버지가 떠난 후 내가 평생 바라던 게 뭐였는 줄. 아니, 우리 민준이가 가정 이루고 따뜻한 집에서 사는 거였어. 그걸 다시 잃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병실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발요, 어머니. 저한텐 집보다 1000번, 10,000번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어머니만 살아계신다면 우린 아무리 작은 방이라도 행복해요.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집 팔고 치료해보자. 지연도 눈물을 삼키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희가 꼭 함께 이겨낼게요. 다시 새 집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부동산에 연락을 하고 집 매매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사진을 찍고 계약을 진행하는 동안 마음 한켠은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우리가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다시 한 조각씩 떨어져 나가는 듯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이 어머니의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말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기계음도 발소리도 멀게만 느껴졌고 나는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쥔 채 말을 잃고 있었습니다. 곁에 앉은 지연은 조용히 내 등을 두드려 주었고 그 손길마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담당 주치의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말기 폐암입니다. 더 이상의 항암 치료는 몸을 더 힘들게 할 뿐 효과는 미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한참 망설이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지금부터는 고통을 줄이고 평안하게 보내드리는 방향을 추천드립니다. 나는 목이 콱 막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보내드리는 이라는 말을 할 때 왜 그토록 가슴이 찢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을 보내야 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걸 머리는 알지만 가슴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어머니의 병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붉게 스며드는 창밖을 바라보시던 어머니는 느릿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나 집으로 가면 안 될까? 나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지금은 병원에 계셔야 더 안전해요. 언제 상태가 급변할지 모르니까.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병원 냄새 나는 곳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싶지 않아. 익숙한 내 방에서 익숙한 냄새 속에서 내 아들 얼굴 보면서 눈 감고 싶어. 지연도 조용히 어머니 옆에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집에서 함께 지내요. 저희가 옆에 있을게요.
며칠 후 우리는 병원에서 퇴원 수속을 밟고 어머니를 다시 집으로 모셨습니다. 남은 매매의 계약은 일단 미루기로 했고 우리는 일시적으로 집을 담보로 치료비를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집에 다시 돌아와서 참 다행이다. 그날 밤 지연은 어머니의 방을 정리하며 창틀에 작은 풍경을 걸었습니다. 딸랑딸랑 울리는 소리에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속삭이셨습니다. 너희랑 사는 이 시간이 선물 같다. 우리는 어머니가 좋아하던 반찬을 만들고 정원을 청소하고 이불을 햇살에 말리며 하루하루를 채워갔습니다. 나는 회사를 휴직하고 매일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내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너 너무 잘 컸다. 엄마는 늘 부족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그래도 너 같은 아들이 있어서 인생이 덜 외로웠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혼자 얼마나 많은 밤을 울었을지, 얼마나 스스로를 탓하며 버텨왔을지를 이제야 깨닫는 나 자신이 너무도 미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어머니의 방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작은 숨결. 그 안에 담긴 모든 기억과 사랑이 마치 한 편의 오래된 영화를 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나 후회 안 해. 지금까지 엄마 아들로 살아온 게 내 인생 최고의 복이야. 한 달쯤 지나자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호흡이 짧아지고 말수가 줄고 기침 사이사이 쉰소리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약은 그저 증상을 늦춰줄 뿐이었고 우리 셋 모두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아, 나 고창에 가고 싶다. 나는 놀라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골집은 이미 매각이 끝나 있었고 남아있는 건 텅 빈 흙마당과 벽돌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거기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고 싶어. 너 어릴 적 뛰놀던 마당, 내가 김장하던 장독대. 거기 가서 하늘 한번 올려다보고 싶다. 그 말에 우리는 짐을 꾸렸습니다. 산소통과 약품 작은 이불과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라디오까지. 지연은 조용히 생강차를 유리병에 담고 어머니의 외투에 조심스레 향낭을 꿰어 달았습니다. 고창으로 가는 길은 늦가을의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와 들녘의 벼이삭이 바람에 일렁이는 풍경 속에서 어머니는 창밖을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래도록 마음속에 그려온 고향을 눈으로 쓰다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착한 그 집은 정말 작고 오래된 기와는 반쯤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기쁨을 감추지 못한 얼굴로 웃으셨습니다. 여기가 우리 민준이 처음으로 걸음마 뗀 마루고 저기 우물 옆이 너랑 숨바꼭질하던 데지.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모든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바람 어머니의 젖은 손, 그리고 어린 내가 마당에 주저앉아 울던 모습까지. 우리는 마당 한켠에 작은 돗자리를 깔고 어머니를 앉혔습니다. 지연은 따뜻한 차를 따라드리고 나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낡은 기계에서 흘러나오는 옛 가요의 어머니가 늘 따라 부르시던 곡이었습니다. 그 시절 그 노래 참 좋았지. 어머니는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그래. 아픈 것도 힘든 것도 이렇게 하늘 한번 보니까 다 괜찮아지는 것 같네. 그날 밤 우리는 마루에 촛불을 켜고 작은 잔치처럼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들기름 향 가득한 나물 반찬과 된장국, 그리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도토리묵. 셋이 둘러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고 중간중간 어머니는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민준아, 너 어릴 때 말 안 듣고 참 말썽이었는데 그래도 꼭 안아주면 조용해졌지. 지연아, 네가 처둠 김치 담가보겠다며 소금 대신 설탕 넣었던 거 기억나니? 그때 우리는 모두 웃었습니다. 웃으며 동시에 울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걸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드셨습니다. 나는 창밖을 보며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별이 총총 떠있는 고창의 밤하늘 아래 우리는 서로의 손을 통해 말없이 다짐했습니다. 남은 시간 끝까지 따뜻하게,
끝까지 사랑하며 함께이도록. 밤은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고창의 늦가을 밤하늘은 별빛으로 가득했고 마당 저편에서는 가을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가 은은히 들려왔습니다. 우리 셋은 오래된 아궁이 옆 작은 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고 어머니는 얇은 담요를 덮은 채 숨을 고르고 계셨습니다. 그날따라 어머니는 거의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습니다. 지연이 정성껏 끓인 미음도 몇 숟갈 넘기시지 못하고 손가락 끝은 점점 차가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조용히 아주 평온한 얼굴을 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머리맡에 앉아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너무도 말라 있었고 약하게 떨렸습니다. 지연은 뒤에서 담요를 조심스레 여며주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드렸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희미한 목소리로 나를 불렀습니다. 예, 민준아. 나는 놀라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입술은 마르다 못해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엔 단 하나의 빛이 꺼지기 직전의 촛불처럼 살아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 무슨 말이든 해. 그녀는 힘겹게 손을 들어 내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아기였을 때처럼 어머니의 손끝은 조용히 내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우리 아들 착하게 자라줘서 정말 고맙다. 네가 없었으면 엄마는 아마 벌써 무너졌을 거야. 지연이 고맙다. 내 아들 잘 부탁해. 지연은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엄마 지켜드릴게요. 꼭 행복한 꿈 꾸세요.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눈을 감고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 미소는 아주 잠깐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곤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잠겼습니다. 아무 소리도 아무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 손을 놓지 못한 채 엄마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지연도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생명의 끝을 맞이했습니다. 그 다음날 우리는 고창에서 소박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마을 어르신들, 시장통에서 함께 웃고 떠들던 분들, 먼 친척들까지 모두 어머니의 마지막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떤 노부부는 말했다. 선옥 씨는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김치 나눠주고 약초도 챙겨주고 자식 하나 때문에 평생을 바쳐 살아온 사람이지. 그날 저녁 우리는 어머니가 잠든 자리를 바라보며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감나무 잎이 떨어졌고 지연은 내 옆에 조용히 등을 기대었습니다. 민준아, 엄마, 정말 사랑받으며 떠나신 것 같아.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도 이제 엄마처럼 살아야겠지. 따뜻하게, 성실하게. 지연은 눈물을 닦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 잘 살게요. 장례식이 끝난 뒤 집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향냄새가 아직 은은히 머물러 있는 방 어머니의 천이, 아직 남아있는 이불,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숙인 사진 한 장. 그 사진 속에서 어머니는 여전히 우리를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우리는 천천히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옷장을 다는 책장을 맡았습니다. 그녀의 글씨가 남은 수첩 단정하게 개켜진 손수건 손때에 묻은 찻잔. 하나하나의 어머니의 삶이 담겨 있었고 그것들은 말없이 우리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지연이 갑자기 나를 부르며 손짓했습니다. 여보, 이리 와봐. 이거 뭐지? 어머니의 침대 밑을 치우던 그녀는 얇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고 안에는 한 장의 편지와 은행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에 쥐자마자 느껴지는 낯익은 감촉 어머니가 종종 쓰시던 그 고운 한지였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 위에는 익숙한 필체가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내 옆에 앉아 조용히 내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편지를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민준이와 우리 착한 지연이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도 엄마는 이미 너희 곁을 떠난 후겠지. 민준아, 너는 언제나 내 자랑이었단다.
부족한 엄마 밑에서 자라느라 고생만 시켰지만 네가 자라주는 모습 하나하나가 내겐 기적이었어. 그리고 지연아 너는 나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생긴 딸이었단다. 엄마가 병들었을 때 한 번도 싫은 내색 없이 곁을 지켜줘서 정말 고맙다. 민준이가 집을 팔아서 내 병원비를 내겠다고 했을 때 사실 엄마 마음은 무너져 내렸단다. 그래서 엄마는 몰래 고창집을 팔았어. 그리고 결혼 전에 받았던 금부티들 다 정리해서 적금 들었지. 그 통장 속에 든 돈은 너희가 다시 시작하는 데 꼭 써줬으면 해. 집이란 벽과 지붕이 아니라 마음이 머무는 곳이라는 걸 너희가 엄마에게 가르쳐줬으니까. 네가 울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 눈물이 흐르더라도 꼭 한번 웃어주렴. 엄마는 정말 행복했어. 마지막까지 너희와 함께여서. 사랑해. 엄마가 나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편지지가 손에 젖어 흐릿해졌고 숨을 삼키려 해도 가슴에서 울음이 솟구쳤습니다. 지연도 조용히 눈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우리 걱정만 하셨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손에 쥔 통장을 열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액수가 적혀 있었고 정기적으로 부은 내역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프신 와중에도 남은 시간을 내다보며 이 준비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편지를 품에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는 마당에서 도토리묵을 썰고 계셨고 지연과 함께 웃으며 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따뜻한 장면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어머니의 유언처럼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계약하고 그곳에 어머니의 사진을 가장 먼저 놓았습니다. 지연은 말했다. 이 집도 엄마가 지어주신 집이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맞아, 엄마의 마지막 선물이야. 시간은 흐릅니다. 계절은 어느덧 다시 봄이 되었고 우리는 새로운 집에서 조용히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작지만 햇살 가득한 아파트 베란다에 라일락을 심고 벽에 어머니의 사진을 걸었습니다. 지연은 매일 아침 엄마 잘 주무셨어요 라고 사진에게 인사했고 나도 그 인사를 따라 했습니다. 따라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날 지연이 나에게 조심스레 고백했습니다. 민준아, 우리 곧 부모가 될 것 같아. 나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다 곧 품에 안았습니다. 기쁨과 놀람 그리고 감격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어머니가 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에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지연은 어머니가 남긴 요리 노트를 꺼내 하나하나 따라해보며 아이에게도 그 맛을 전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는 출근 전마다 그녀의 배에 손을 얹고 할머니가 너를 많이 기다렸단다 라며 속삭이곤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 부드러운 숨결, 그리고 힘차게 우는 소리. 그 순간 나는 어머니의 첫 눈물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그녀도 이 감정을 느꼈을까? 그렇다면 나는 정말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구나. 우리는 아이의 이름을 선아샨해라고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선샨저자와 흐르듯 이어지는 사랑의 하해자 그 이름처럼 선아는 우리의 사랑을 머금고 자랐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밤이면 나는 자연스레 어머니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머니는 아주 따뜻한 분이었단다. 너를 보면 꼭 웃으실 거야. 지연도 아이에게 말했다. 할머니가 엄마에게 가르쳐준 김치 담그기 널 위해 꼭 배울게. 우리는 아이를 키우며 어머니에게 배운 삶의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따뜻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어느 날 선아가 유치원에서 돌아와 나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집은 왜 이렇게 작은 거야?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은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안에 너랑 엄마랑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는 할머니의 마음이 있거든. 선아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이내 웃으며 할머니 집 좋아 라고 말했습니다. 밤이면 나는 종종 베란다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그때마다 어머니가 눈웃음 지으며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어 민준아. 나는 늘 너와 함께야. 지연은 그럴 때마다 커피를 한 잔 건네주며 말합니다. 우리 엄마처럼 살고 있는 거 맞지? 나는 잔을 들고 조용히 말합니다.
엄마가 남긴 사랑으로 우리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 삶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일터의 어려움, 양육의 고단함 때때로 찾아오는 막막함.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것 위에 어머니의 사랑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민준과 지연, 그리고 선아. 이 작은 세 가족은 세상을 향해 조용히 나아갑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며 그리고 매 순간 이렇게 속삭입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어갑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이야기 속 민준 씨처럼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을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부모님의 사랑은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그 소중함을 미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늘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조용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부모님이 계시다면 오늘 단 한마디라도 전해보세요. 사랑해요. 혹은 고마워요. 그 한마디가 부모님께는 세상의 어떤 선물보다 따뜻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억을 갖고 계신가요? 부모님과의 잊지 못할 순간이 있으신가요? 혹은 아직 전하지 못한 말이 가슴에 남아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주변 분들과 이 따뜻한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이 사랑을 전하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노년의 삶에도 아름다움이 있다. 그것은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을 이어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